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양주의 군부대에 사자상이 세워지게 되었던 이유. 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26사단 불무리 부대라고 하죠.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26사단 121기 보대대 나왔습니다. 중대하고 소대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우연히 이 부대에 나오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거짓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부대가 전에 있던 곳은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경기도 양주시 이쪽으로 부대가 이사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는 공동묘지이고 거의 주인 없는 무연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묘를 제껴와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가 부조리, 가혹행위, 자살, 군사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 당시에는 그린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26사단 분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하게 저희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꼭 인사사고가 있었고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1중대 모소대의 아들을 면회온 아주머니. 아들과 면회장에서 면회를 했는데 갑자기 부대 높은 사람을 찾는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대개 그러면 무시해버립니다. 뭐 정말 심각한 일 아니고서는 말이죠. 휴일에 보통 지통실에 당직 사령이 있죠. 외부인과의 만남은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아들의 면회를 오신 아주머니. 아들과 면회를 하고 또 높으신 양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보급관이 그 아주머니를 뵈러 직접 PX 면회장까지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간부들을 찾고 하니 무슨 일인가 하고요. 근데 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부대 내가 기운이 안 좋다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행정보급관이 무시를 했겠죠. 근데 또 면회를 오셨는데 아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대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주임원사까지 올라오고 그날은 대대장도 영내에 계셨을 때인데 대대장도 면회장까지 올라왔다더군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임원사와 대대장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주머니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구슬하고 부대 내에 사자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한번 보고 싶다고 말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인은 절대로 막사 연병장 쪽으로 못 내려옵니다. 뭐 특별히 부대 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이상은 절대 안 되죠. 대대장이 그 아주머니 말에 혹했는지 데리고 가셨답니다. 대대장과 주임원사 및 기타 간부들과 그 아주머니와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하네요. 부대를 돌면서 이쪽 저쪽 하시면서 추후에 그 자리에 사자상을 세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돌고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돌면서 찍은 자리에 꼭 사자상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하시고는 몇 주 지나고 사자상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아주머니도 오시고 사자상을 세우기 전 그곳 위치마다 구슬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1중대의 병사 어머니인데 무당이셨다고. 기억에 남았던 말이 0점 사격장 가기 전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이 저승문이라고 하더군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문이라고. 처음에 이 부대로 전입하고 나서 어쩐지 눈에 띄게 사자상이 많았는데 뭐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지나쳤었죠. 어느 날 중대장하고 저희 중대 보급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거짓은 아니겠죠. 물론 타중대 간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가 워낙 음기가 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니 양과 음의 기운이 조합이 잘 됐겠죠. 그러다가 큰 훈련이 있으면 많은 인원이 확 빠져나가고 물론 잔류인원도 있겠지만 소수인원이고요. 그렇게 훈련 있을 때마다 양의 기운이 확 빠져나가고 음의 기운이 넘쳐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자상을 세운 거라고 합니다. 뭐 제가 들은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대 나오신 분은 정말 거짓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부대를 나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네요. 사자상은 똑같은 모양의 것들이 부대 곳곳에 있는데 관리 안 돼서 넘어져 있거나 장갑차 기동하다가 부숴 먹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 법당 앞에 있던 거는 사자상 앞면 부분만 날아가서 좀 기괴한 모양이었죠. 제가 있는 2년 동안 사건 사고는 꽤 많았고 확실히 좀 특이한 부대이긴 합니다. 일단 부대가 대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 부대 내부에도 산 지형이 많아 관리가 힘들었죠.
음습하고 부대 내 묘비 없는 묘지들도 있고 사용 안 하는 초소들도 꽤 있고 특히 이중대공은 초소는 멀쩡한데 제가 있는 2년 동안 쭉 사용하지 않았죠. 대공 초소에 인력 없으면 비워놓는 경우도 꽤 있지만 저희는 인력도 많았는데 훈련 시에도 이중대공 자체를 거의 안 쓰더군요. 제초 작업 같은 거 하러 가긴 하는데 낮에 가도 한기가 돋고 좀 소름 돋는 장소였습니다. 당직 근무 설 때 이중대공 근방에도 있는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밤에 순철 돌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람소리, 나무가지 스치는 소리, 부엉이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흩어진 차량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도 주변 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 이중대공 근처만 가면 진짜 엄청나게 고요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눈 깜빡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내 전투복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그쪽으론 잘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신이나 뭐 이상한 걸 본 적은 없고 이중대공 관련해서 이런저런 괴담 같은 것도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안 믿어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중대공의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네요. 경기도 양주의 26사단 불무리 부대는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으며 부대 이전 후 여러 사고와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병사의 어머니이자 무당인 한 여성이 부대를 방문해 사자상 설치와 굿을 제안했고 이를 실행한 후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부의 음기와 관련된 괴담으로 전해지며 사자상은 부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전. 내가 아직 군대에서 일병이었을 때 내가 근무했던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구. 한여름에는 38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에는 폭설과 영하 20도가 넘어버리는 추위가 있는 곳. 나는 그곳의 GOP에서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수리봉에서 근무를 했어. GOP에서는 의외로 큰 이야기가 없었어. 선임들은 귀신을 봤다 군인이었다 라는 둥 말이 많았지만 나는 애초에 그런 것을 잘 보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이 철수하였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은 그 후에 올라간 수리봉에서의 경험이야. 수리봉은 근무한 사람은 알겠지만 험준한 산으로 GOP와 비슷한 고도로 형성되어 있어. 과거의 한국 전쟁의 무대이기도 하였고 사상자도 엄청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 그곳에서 나는 일반 탄약고 근무를 하였고 마침 3군단과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수리봉에서 진행하고 있었기에 유해를 발굴하기도 하였어. 여튼 사건은 어느 겨울로 넘어가기 전 한창 서리가 끼던 가을에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에 안개가 가득해질 무렵 나와 선임은 탄약고에서 노가리를 까며 근무를 서고 있었지.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탄약고 앞에 갈대밭에서는 높이가 1m는 넘어 보이는 멧돼지와 그 새끼들이 돌아다녔어. 한창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치지직 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굳이 무전이 올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했어. 또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순시를 완나하고 갸우뚱하고 있을 무렵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무언가 굉장히 급박한 소리. 아마 포탄으로 들리는 포금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치지직 소리로 깨끗하게 들릴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전쟁 영화의 전투신을 튼다면 그런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다가 한 남자가 한국어로 뭐라고 짓걸리더라고. 도망쳐였는지 도와줘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무전병이 본부에 알리려는 그런 무전이었어.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게 말이야. 나랑 선임은 솔직히 장난치는 줄 알았어. 상황병이 선임이랑 동기였기에 올려주려고 전쟁 영화를 틀고 무전을 날렸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알 수 없는 무전이 끝나고 바로 전화기를 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상황병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하였지. 하지만 상황병의 대답은 뜻밖이었어. 지금 아무런 일도 없었고 장난치지도 않았고 당직사관은 자고 있으며 본인도 졸고 있었다는 거지. 오싹했지만 믿지는 않았어. 군대란 곳이 그러잖아. 일부러 속이고 엿먹이려고 장난치고. 그래서 선임이 됐다 하고 끊었지. 그리고 다시 노가리를 깠어. 다른 곳에서 무전이 잘못 왔다. 그냥 혼선된 거다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그런데 1시간이나 흘렀을까? 한창 근무교대 준비를 하던 중에 다시 무전기가 반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까와는 살짝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 상황이 급박했지만 조금 더 정리된 듯한 소리. 간간히 폭탄 소리는 들리지만 아까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어. 그리고 다시 의문에 남자가 말을 했어. 조용하게.
치지직 소리와 겹쳐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리고 툭 하고 무전이 끊겼어. 그리고 곧바로 근무교대하러 왔다고 왜 암구호 말을 안 해주냐고. 탄약고 밖에서 후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나와 선임은 얼어붙은 채로 근무를 교대하고 소초로 돌아왔어. 그리고 상황병에게 곧바로 따지기 시작했지. 왜 자꾸 장난치냐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상황병은 얘기했어.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엄청 조용한 새벽이었고 졸려서 정신도 없었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지 뭐. 그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했기에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곧바로 침상위로 기어들어갔어. 그게 끝이야. 내가 유일하게 군대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체험한 것이.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을 새삼스레 다시 느끼게 되었어. 전쟁의 기억은 이토록 끔찍해서 아직까지 지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전으로 들리고 있는 거라고. 무섭지는 않았어. 그냥 과거의 선배 전우들에게 미안했고 오히려 슬픈 감정을 느꼈어. 앞으로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아마 그 의문의 무전은 과거에 끔찍했던 사육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선배 전우들의 무전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이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모두 실화야.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이야. 그리고 유해 발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발도 쓰지 않은 소총의 탄창을 발견하고 그 옆에 두개골을 발견했을 때야. 물론 조각나서 그냥 나무 조각처럼 보였어. 나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총을 한 번도 쏘지 못하고 죽었구나 상상했어. 그리고 죽으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토록 차가운 산속에 묻혔겠구나 싶었어. 얼마나 외로웠고 두려웠고 슬펐을지 말야.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이었어.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그 숭고한 희생들을. 세 번째 이야기, 위층의 남자. 대학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A씨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를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다. A씨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대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워졌다. 어딘가에 놀러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 집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 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하면서 생각하고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넘겼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오쯤에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 아이가 2명 있는 것 같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래층의 A씨에게도 잘 들렸다. 그러나 그리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기분 나쁘게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다음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A씨는 점심을 만들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다. 30분 정도 지나 온 피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결국 피자는 꽤 많은 양을 남겨버렸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 A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A씨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낌새를 차린 것 같지만 응답이 없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의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군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A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 남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문이 빼곡 열렸다. 집 안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5cm 정도의 틈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성은 쌀쌀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얼굴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자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한 번 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문틈새로부터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흘러온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문득 여자의 얼굴 밑을 보니 2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있을 뿐 3명의 얼굴이 한 줄로 서 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A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다.
세 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A씨를 쳐다보고 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 불쾌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리 한 구석에 떠돌아다닌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있다. 얼굴. 등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걸음이 빨라진다.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는다. 얼굴이 세로로 쭉 늘어서 있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올라오는 기색이 없다. 비상계단으로 간다. 지독하게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밀쳤을 때 A씨는 뒤에서 시선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있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 대낮에 아파트 복도에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말끔하게 비추었다. A씨는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건강을 생각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4층 높이의 집까지 걸어다니는 A씨였지만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세로로 늘어선 얼굴이라니 있을 수 없다. 몸이 없다. 그리고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 그 후 A씨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A씨의 윗집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체에는 목이 없었다. 목이 잘려나간 지는 3일 정도 지났었다고 한다. 그날부로 그 집의 남편이 지명수배되었고 드디어 같은 건물 안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낸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A씨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상자. G현 H시에 있는 마을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다. 병들어 누운 99세의 할아버지와 손자인 5살의 A.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로 낮에는 모두 일을 하러 집을 나갔었다. A는 매우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여서 집안을 놀러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A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이 맹장지를 열어 젖혔는데 천장에 있는 나무 판자가 떨어져 있었다. 집안에 실증이 나 있던 A는 이불을 잔뜩 쌓아 기어 올라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돌아다니다 보니 웬 상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곳에 숨겨둘 정도면 분명 굉장한 게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A는 입구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자가 무거웠다. 어린이의 머리 정도 되는 크기인데도 10kg은 되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질질 끌어서 가기로 했다. 조금씩 입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자의 모습이 서서히 보였다. 시커먼 상자였지만 군데군데 흰 곳도 있었다. 뚜껑은 검은 종이로 막혀 있었다. 점점 입구에 가까이 간다. 점점 밝아져 온다. 시커멓다고 생각했던 상자는 흰 상자에 검은 글씨가 빽빽히 써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뚜껑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흰 종이에 글자가 빽빽히 써 있었다. 입구는 앞으로 1m 정도. 한 번 더 상자를 보았다. 상자의 주위에 빽빽하게 써 있는 글자. 그것은 경문이었다. 그리고 뚜껑에 붙어 있는 종이는 부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A의 몸에 공포가 전기처럼 찌릿하게 퍼져왔다. 그때 뒤쪽 어두운 곳으로부터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A는 그것을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구 이쪽으로 접근해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빛에 그것이 비친다. 이제 그것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그 순간 A는 천장의 출구로 떨어져 바닥에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다. A가 얼굴을 드니 거기에는 병들어 누워있을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아연실색하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져라 라고 외쳤다. A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외쳤다. A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우러러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A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입구에 있을 그것을 말이다. 잠시 동안 그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다.
A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5분쯤 지나 할아버지는 A에게 천천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할아버지 방에 가 있거라. 알았지? 절대 뒤를 보면 안 돼. A는 이유도 모르고 겁에 질린 채 뒤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할아버지 방까지 도망쳤다. 거기서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다. A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이부자리에 뉘어드렸다. 할아버지는 들어 누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A야, 지금까지는 이 할애비에 까지 할아버지가 말했을 때 반대쪽 방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A의 손을 움켜쥐고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다. 99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힘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의 방문이 열렸다. 할아버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용서해줘. 이 아이만은 그만두거라. 라고 말하는 것만은 들려왔다. A는 정신이 흐려져서 점점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불이 살짝 들려 그것에 발이 보였다. 다 썩어버린 듯한 보라색으로 군데군데 살점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대로 A는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A는 할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시간은 그때로부터 5시간이나 흘러 있었다. 할아버지는 A가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아무래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A가 무서워하며 그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천장에 뚫려 있던 그 입구는 막혀 있었다. A는 안심하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리고 그때 A는 보아버렸다. 엄중하게 닫힌 그 천장의 문틈 사이에 끼어있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몸에 지니고 있던 부적을. 5번째 이야기, 오래된 목욕탕. 2001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다 우연히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어제 새벽 사람이 죽어 나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 몹시 추운데도 불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글쎄 백삼동 김씨 말이야. 그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목욕탕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말이야. 저 자식만 불쌍하게 됐지. 정말 안 됐어. 아주머니들이 말한 그 목욕탕은 나도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사실 집과는 약 15분 정도로 집에선 거리가 꽤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굳이 가까운 곳을 가지 않고 그곳을 고집했다. 순전히 2가지 이유에서였다. 목욕탕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아주 깔끔한 데다가 이상하게도 평소 이용하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보통 평일 낮에 가면 혼자 조용히 명상을 하며 탕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주머니들을 뒤로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치듯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마 일주일 전이었을 것이다. 탕내 수면 금지. 평소에 못 보던 팻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탕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 뭐지? 나는 마침 쓰던 타월을 수거하던 주인 아저씨께 벽에 붙은 팻말의 의미를 물어보게 되었다. 아저씨 저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아저씨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어두운 그늘이 뒤섞인 작은 표정 변화를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탕에서 잠을 자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네.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분명히 뭔가 얼버무리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조금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자리로 고개를 돌렸고 눈을 감고 다시금 명상을 즐기고 있었다. 1년 가까이 이 목욕탕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날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인데 목욕탕 구석구석 곳곳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넣은 부적이 한 장씩 붙여져 있는 것이었다. 못 보던 것인데 이런 것이 원래 있었나.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네. 그리고 그날 나는 집에 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10톤 트럭이 바로 코앞 10cm 스쳐가는 작지만은 않은 사건을 겪고 말았다. 현재로 돌아가서 그러다 이 일이 잊혀질 쯤 사흘 후였다. 또다시 끔찍한 사건은 터지고 말았는데 아침부터 동네는 벌써 발칵 뒤집어져 있었다. 죽은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던 김씨 부인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두 눈을 부릅뜨고 탕에 둥둥 떠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날 이후 목욕탕 주인 내외는 경찰의 의심 섞인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건 이후로 목욕탕을 애용하던 소수의 이용객도 발길을 완전히 끊게 만들었다. 나는 평소 같았으면 그 일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었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 그 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처지라 그다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 일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고, 얼마 후 무사히 시험을 끝내고 동무들과의 술자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그날 기분은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컨디션이 안 좋아 술을 많이 마실 수 없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니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문득 뜨거운 탕이 생각나 땀도 뺄 겸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욕탕 앞에 택시를 세우고 말았다. 잠시 후 입구로 들어선 나는 잠시 후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건물 내부에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이었다. 목욕비를 계산하는 카운터에도 불이 소등되어 있었는데 TV는 아주 시끄럽게 어느 한 유서 노락 채널로 켜져 있었고, 등을 돌린 앞모습을 알 수 없는 검은 머리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 계산 좀. 칫솔하고 샴푸 주세요. 몇 번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봐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올라갑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계속 TV 쪽으로 몸을 둔 채 나의 기등을 돌리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어두컴컴한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갔고, 술 기운도 있고 해서 주위 환경에 그다지 무서움을 느낄 기분이 아니었다. 남탕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탈의실과 목욕탕 안쪽에는 불이 모두 켜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아니, 이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카운터에 그 여자. 새벽의 목욕탕은 지독하게도 조용했다.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탕에 들어가 명상을 하다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궁금해졌지만 이내 기분이 나빠져 생각을 돌렸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문득 비릿한 냄새에 잠을 깨고 말았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물방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목욕탕에 나 말고 누군가 있다는 것을 분명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의 귀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 이 어둡고 조용한 목욕탕 안에서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장이 왼쪽 늑골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그 당시 몰려드는 엄청난 공포심에 그만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보이지 않는 사방을 미친 듯이 응시하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나의 시야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나의 입에서 천천히 낮게 깔린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목욕탕 한쪽 구석에 마련된 앉아서 씻으라고 만들어진 자리들 중에 어느 한 거울이었다.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 중 하나에서 반사된 사람의 검은 형태가 비춰지고 있었다.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구석 쪽 자리가 그 거울을 통해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검은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채 섬뜩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질을 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서서히 머리가 내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쳐 보았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온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피로 물들인 빨간 눈동자와 눈을 마주친 나는 그만 깔끔하게 정신을 잃는 수밖에 없었다. 소혜은 다음 날 아침 발견돼 이틀을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서 깨어났고 병문안을 온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날 주인 아저씨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수도를 차단하면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탕에 뜨거운 물이 가득 들어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혜은 조용히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주인 아저씨에게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번 일에 엄청난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다. 주인 부부에겐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0개월 전 그만 새벽에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했다. 물론 가해자는 뺑소니를 쳤고 아직도 이렇다 할 목격자가 없어 억울하게 가해자를 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주인 부부는 죽은 딸이 새벽이 되면 건물을 돌아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몇 달 후 103동 김씨 내외가 목욕탕에서 불가사의한 죽음을 당하게 되자 경찰은 목욕탕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수사는 전혀 뜻밖의 해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목욕탕 주인 부부의 딸을 치어 숨지게 한 그 범인이 바로 103동 김씨 내외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소혜의 머릿속은 그림 퍼즐처럼 빠르게 조각을 맞추어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편으론 정말 놀라움과 섬뜩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퇴원 후 얼마 뒤 그 목욕탕에 다시 가게 되었지만 내가 보았던 그 여자가 비치던 곳에는 거울 자체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곳은 주인 부부의 딸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결국 귀감이 있는 나에게 누군가 암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목격했던 카운터의 여자와 목욕탕 거울에 비친 여자의 모습은 분명 동일 인물이었을 테지만 그것이 과연 주인 부부의 딸의 원혼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밝혀내고 싶지 않는 미스테리이다.